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모든 여성의 꿈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한율에게 지금 이 순간의 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갑옷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섬세한 자수와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화려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짓눌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조여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창백한 얼굴, 공허한 눈동자, 억지로 붉게 칠한 입술. 그녀는 인형처럼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다. 아가씨, 이제 곧 식이 시작될 겁니다. 준비 다 되셨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담당 플래너의 목소리에 유라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준비라니? 무엇을 위한 준비란 말인가?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재물, 오만하고 무능한 재벌, 3세의 마이노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갈 준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아버지 한상진이 서재로 그녀를 불렀던 그날 밤 시작되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중경이업 한성정밀이 돌이킬 수 없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위기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 사마을 그룹의 마동석 회장이 있었다. 그는 한성정밀의 숨통을 쥐고 흔들며 비열한 제안을 해왔다. 자신의 아들 마이노와 유라의 결혼. 그것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유라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만 흘리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가족을 위한 희생. 너무나도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녀의 천재적인 재무 분석 능력도, 월스트리트의 유수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화려한 이력도,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마인호,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남자였다. 클럽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며 약물 스캔들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본 적 없는 인간. 몇 번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라를 훑으며 마치 전리품을 대하듯 굴었다. 한유라 씨, 당신 똑똑하다며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서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그럼 당신 집안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의 경멸적인 말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자살 행위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다. 순간, 유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 겁에 질린 인형이 아닌 분노와 결의로 불타는 한 명의 인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기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있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아가씨, 어디 가십니까?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경호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겠냐는 아니란 생각에 길을 비켜주었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유라는 우아한 걸음으로 복도를 걷는 척하다가 코너를 도는 순간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거운 드레스 자락이 다리에 엉켰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 밑단을 찢어버릴 듯 움켜쥐고 호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고함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 계단을 맨발로 뛰어내려가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탈출해야 한다. 이 지옥에서. 호텔 후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섰다. 다행히 경비는 허술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남의 번화한 오후였다. 수많은 차들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고
빌딩 숲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셨다. 자유의 공기.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그때였다. 뒤에서 저기 있다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노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 더 끔찍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절망의 순간, 유라의 눈에 한 대의 차가 들어왔다. 도로를 유유히 주행하던 검은색 세단. 주변의 다른 차들과는 격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는 잘 훈련된 흑표범처럼 매끄럽고 강력해 보이는 차였다.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졌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도를 향해 몸을 던졌다. 기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라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몇 초만 늦었더라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구김 하나 없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냉철함과 권위가 흐르는 남자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이 남자가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찢어진 드레스 자락과 맨발, 그리고 엉망이 된 머리를 훑었다. 보통의 남자라면 동정심을 보이거나 혹은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유라의 눈 속에서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것을 읽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존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단력. 바로 그때 경호원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유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아가씨,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시죠.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행동을 막았다. 그 손 놓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하며 유렉에서 손을 떼었다. 그들은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강태준 회장님. 태준은 경호원들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 차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사라져.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마동석 회장의 지시를 받는 경호원들이었지만 JK그룹 총수 앞에서 감히 맞설 담력은 없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유렉에 시선을 돌렸다. 그는 중요한 이사회에 가는 길이었다. 그의 결혼 문제를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고모 강희진과 그녀의 세력을 제압해야 하는 운명의 날이었다. 그는 시간이 없었고 이런 소동에 휘말릴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이 여자의 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은 그 눈빛이 어쩐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당신, 이름이 뭐지? 한 유라입니다. 강태준, 유라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냉혹한 승부사,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는 악마라도 상관없었다.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만 있다면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의 고모가 이사회에서 내세울 가장 큰 공격 포인트는 그의 불안정한 사생활, 즉 미혼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이 후계 구도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명분. 그는 그 명분을 부술 카드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것이 분명한 여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그는 유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일어나 유라는 망설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가볍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결혼해야 할 남자가 저들인가? 태준이 턱짓으로 경호원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들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결혼, 하기 싫은 이유는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본질을 꿰뚫었다. 그건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유라의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아.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그럼 그 남자 대신 나랑 결혼하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경호원들도. 심지어 태준의 비서도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남 한복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수라장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방금 만난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네, 못 들었나? 나랑 결혼하자고 했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결혼이지. 난 당신이 저들에게서 벗어날 방패가 되어주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줄 방패가 되어주면 돼. 계약 기간은 1년. 보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 당신 가족의 빚. 전부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는 지금 자선이 아닌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하나의 지옥에서 벗어나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지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선택. 유라는 마인호의 역겨운 얼굴과 강태준의 얼음 같은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둘 다 그녀의 인생을 이용하려는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한쪽은 그녀를 짓밟고 소유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최소한 후자는 대등한 거래처럼 보였다.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뒤에서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기미가 보였다. 유라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좋아요. 그 결혼 하겠어요.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혼란은 그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라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길 위에서의 소라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그는 굳어버린 경호원들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김 비서, 뒤처리는 알아서 하지. 저 여자의 가족에게는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마 회장 측에서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도록. 네, 회장님. 그럼 결혼식장은 위약금은 우리가 전부 지불한다. 하객들에게는 신부의 건강 문제로 식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해.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태준은 유라의 손목을 가볍게 쥐고 차 뒷좌석 문을 열었다. 유라는 기계적으로 그의 말에 따랐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이 묻히자.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현실감이 밀려왔다. 차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그녀 옆에 앉아 창밖을 응시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그녀의 굴레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벌인 미친 짓의 유일한 증거품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자 집 안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라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웠다. 높은 천장과 전면 통유리창, 흑과 백을 기본으로 한 극도로 절제된 인테리어, 값비싸 보이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최소한의 가구와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완벽했으며 그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필요한 건 욕실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게스트룸은 저쪽이다. 태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유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게스트룸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침대 위에는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와 속옷, 가운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방금 전 급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욕실에 들어서자 온갖 종류의 고급 어메니티가 즐비했다. 유라는 거울 앞에 섰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화장, 헝클어진 머리, 겁에 질린 눈동자. 그녀는 샤워기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에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유라는 몸을 씻고 나와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니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태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 앞에 테이블 위에는 법률 서류로 보이는 두꺼운 문서 두 부가 놓여 있었다. 앉지. 태준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유라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계약서를 준비시켰다. 변호사들이 방금 막 완성한 초안이야.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정확히 1년.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법적으로 내 아내다.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 앞에서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에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죠? 어려운 건 없다.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고 집안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면 돼. 언론 인터뷰나 불필요한 대외 활동은 일절 금지다. 당신의 사생활은 내가 철저히 보호해주겠지만 반대로 내 사생활에 대해서도 당신은 절대 간섭해선 안 돼. 우리는 한 집에 살겠지만 각자의 공간은 존중한다. 이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은 당신이 사용하고 서쪽은 내가 사용한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R&R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그 대가로 당신 아버지 회사의 부채는 내가 내일 중으로 모두 정리하겠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1년 뒤 위자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하지. 계약 기간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는 JK그룹에서 지원한다. 100억 원?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돈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돈의 액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유라가 입을 열자 태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거는 여자는 처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말해봐.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마동석 회장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저희 가족의 안전이 저에게는 최우선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주는 처음으로 유라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겁에 질려 도로에 뛰어들던 여자와는 다른 강단 있는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당연한 소리를.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순간 당신의 가족은 JK그룹의 보호를 받게 된다. 마 회장도 그 정도 머리는 있을 거야.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시하지. 태주는 유라가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돈에 눈이 멀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서류를 가리켰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붙여주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유라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부전공으로 법학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 포기각서, 비밀 유지 의무,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조항까지, 독소 조항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날카롭게 살폈다. 1시간이 넘게 지났다. 태주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지켜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루해하거나 압도당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유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은 태준에게 또 다른 인상을 남겼다. 여기 17조 3항 을 한유라 은갑 강태준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유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조항의 단, 갑이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될 생각이 없었다.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포석이었다. 태주는 몇 초간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수정을 지시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정된 계약서가 도착했다.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한 유라는 마침내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었다. 사각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유라 세 글자를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과거에 자신과 작별을 고했다. 한편 그 시각 마동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뭐야, 강태준이라고. 그 어린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마 회장은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잿더리가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아들 마이노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도망칠 줄은. 닥쳐. 이 무능한 놈 여자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네가 그 시간에 클럽에서 술이나 퍼마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마 회장의 호통에 마이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분하고 억울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태준 그 자식, 분명 일부러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우리 사마을 그룹을 물 먹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았나? 마 회장은 씩씩거리며 방안을 서성였다. 한성 정미를 거의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강태준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강태준과 한유라의 결혼. 그것은 단순히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JK그룹과 한성정밀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뜻이었고 자신이 한성정밀을 부당하게 압박해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였다. 강태준. 내 놈이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마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JK그룹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리조트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봐. 작은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서 태산을 만들어. 그리고 한유라, 그 계집애의 뒷조사도 철저하게 해. 학창 시절부터 친구 관계, 돈 문제까지 샅샅이 뒤져. 강태준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라면 뭐든지 좋아. 당장 시작해. 전화를 끄는 마 회장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시 태준의 펜트하우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유라는 텅 빈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후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앞으로 1년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그녀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똑똑!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잠이 안 오면 드시라고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유라는 의외의 배려에 놀랐다. 그녀는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다. 어쩌면 이 남자가 소문처럼 그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유라는 천천히 우유를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잠에서 깼을 때 침대 옆에는 어제와는 다른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단정한 투피스 정장과 구두, 그리고 핸드백까지.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JK그룹 본가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다. 9시까지 준비하지. 메모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강태준의 필체가 선명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된 것이다. JK그룹의 본가로 향하는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고 한유라는 곧 닥칠 폭풍을 예감하며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김 비서가 건네준 강태준의 가족관계에 대한 요약 자료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보다 그녀의 신경을 더 곤두서게 만든 것은 옆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이었다. 겁먹을 것 없어. 태준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물어뜯으려 하겠지만 당신은 내 아내야.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 어떤 질문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대답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 나서는 파트너에게 작전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동정이나 위로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차가 성북동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자 거대한 담장과 함께 위풍당당한 전통 한옥 대문이 나타났다.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소나무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역사. JK그룹 강씨 일가의 본가였다.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깊은 역사와 권위가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나이 지긋한 집사였다. 그는 태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JK그룹의 명예회장 강만철 태준의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의 고모이자 현재 JK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희진 부회장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그 옆에서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태준과 유래게로 향했다. 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준은 예를 갖춰 인사하고는 유라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앞으로 나섰다. 인사드려.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유라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라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강희진 부회장의 입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유라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아, 네가 그 아이로구나. 듣던 대로 참 평범하게 생겼네. 우리 태준이가 뭐가 급했는지 이런 아이를 데려오려고 집안에 상의 한마디 없었을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대놓고 유라의 근본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태준 씨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랍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운명처럼 다가와서 다른 절차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라의 대답은 당돌하면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다. 강희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만만하게 보고 한 수 접어주려 했더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운명이라.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한유라 양이라고 했나? 집안은 뭘 하는 곳이지 내가 아는 한. 서울에 한씨 성을 가진 명문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유라의 집안 배경을 걸고 넘어졌다. 태준이 나서려는 D. 유라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는 작은 부품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아실 만한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평생을 정직과 성실 하나로 회사를 일궈 오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강희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유라를 공영에 빠뜨리려 할수록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과 당당함만 부각되는 꼴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강 회장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해라. 새 식구가 온 첫날부터 보기 좋은 꼴은 아니구나. 다들 자리에 앉거라. 강 회장의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대부분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였고 강희진은 사사건건 태준의 경영 방식에 시비를 걸었다. 유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만 했다. 그녀는 JK그룹의 복잡한 내부 권력 다툼과 그 중심에 선 강태준의 고독한 위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윙! 모두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긴급 재난 문자 같은 알림이 울렸다. 순간 식탁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 강희진의 아들. 조민규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이거 큰일 났는데요. JK건설 자회사인 블루 ENC가 시공 중인 해상대교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블루 ENC의 해상대교 프로젝트는 JK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강희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태준을 공격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강 총괄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자재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기사가 나돌아 네가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알고나 있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쓸데없는 일이 유라와의 결혼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다. 익명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아주 교묘하게 작성된 글이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전문가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당장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면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했다. 태준의 비서실에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홍보팀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섣불리 부인했다가 나중에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터였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때 조용히 기사 내용을 스크롤하며 보고 있던 유라의 눈이 한 부분에 멈췄다. 낸 고티키츠 만약 서저답게 특히 교각의 핵심 자재인 고장력강 HSA 8회백우의 경우 공식 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몰리브덴 함량에 미달하는 저급 중국산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 몰리브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재무 분석가였지만 정확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각종 산업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철강 분야는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였다. HSA 800 강제에서 몰리브덴은 내열성과 내식성을 높이는 중요한 합금 원소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 함량 이상이 되면 오히려 인장 강도를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었다. 그녀는 고발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내부 고발이라면 단순히 불량 자재를 썼다고 두루술하게 표현하지. 이렇게 특정 합금 원소의 함량까지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파놓은 매우 지능적인 함정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지금 홍보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태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발표할 수 없어. 그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유라의 단호한 말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포괄적으로 부인하면 대중들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상대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역으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야 해요. 무슨 말이지? 기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HSA 800 강제의 몰리브덴 함량이에요. 지금 즉시 블루 ENC 측에 연락해서 해당 자재의 공식 시험 성적서 원본과 함께 몰리브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강도가 저하되어 해상대교 같은 구조물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자료를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한 기술적 반박 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데이터로 상대방 주장의 신뢰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JK는 억울한 공격을 받았지만 기술력과 투명성으로 정면 돌파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해당 블로그를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하세요. 한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태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홍보팀, 법무팀, 심지어 자신까지도 위기를 방어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위기를 공격의 기회로 전환할 방법을 순식간에 찾아낸 것이다. 그는 유라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집안에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전략을 가진 숨겨진 검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라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강희진은 무언가 불안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1시간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JK그룹의 이름으로 발표된 명확하고 기술적인 반박 자료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오히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블로그가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JK건설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했고 위기는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강희진은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강 회장은 식사 내내 유라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관찰할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아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공기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준은 한참 동안 운전만 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 질문에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준 씨의 아내라고. 그 대답에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계약 아내에게 지독한 호기심을 느꼈다. 오늘 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희진 부회장의 작은 소동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한유라와 강태준은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앉아 말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태준은 커피잔을 든 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슬쩍 유라를 쳐다보았다.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를 대하는 태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 들인 임시방편의 방패가 아니었다. 예리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는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통찰력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역이용해 상대를 격파하는 전략. 그것은 JK그룹의 최고 전략가들도 쉽게 떠올리지 못할 대담하고 창의적인 발상이었다. 김 비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태준이 입을 열었다. 한유라 씨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학력, 경력, 과거 활동 내역까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군. 네, 회장님. 하지만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특별한 점을 지난번 조사는 마 회장의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에 대한 신원 조사였지. 이번에는 달라. 내 아내가 된 여자. 그리고 JK건설의 위기를 막아낸 여자에 대한 조사다. 관점을 바꿔서 다시 파고들어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사마을그룹의 마동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노성을 터뜨렸다. 한면에는 JK그룹, 악성 루머의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강희진 부회장을 통해 흘린 작은 미끼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JK그룹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 멍청한 여자 같으니 고작 그 정도 일처리도 못해서 판을 망쳐. 마 회장은 강희진의 무능함을 탓했지만 본능적으로 이번 일의 배후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렇게까지 빠르고 완벽하게 역공을 펼칠 인물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변수는 단 하나. 한유라, 그 계집애인가.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가냘픈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마 회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작은 탐색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의 옆에 있는 저 미지의 변수를 제거하고 JK그룹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마 회장은 자신의 오랜 자금책이자 M&A 전문가인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JK그룹의 계열사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찾아내 우리가 전력을 다해 공격했을 때 강태준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곳으로. 최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태블릿 PC를 켜서 한 계열사의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JK 바이오메드입니다. 회장님, 몇 년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신약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성공할 경우에 잠재 가치가 워낙 커서 강태준 회장이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죠. 마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거기로 하지. 당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해 증권계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 폭탄을 터뜨려서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려. 강태준이 제 발로 JK 바이오메드를 우리에게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거야.
그날 오후부터 금융시장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JK그룹 본사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JK바이오메드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주가는 단 몇 시간 만에 30% 이상 폭락해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리포트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의 임상 3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패닉이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작전 세력의 공격입니다. 임원들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시시각각 추락하는 숫자를 보고 있었다. 이번 공격은 지난번의 언론 플레이와는 차원이 달랐다. JK그룹의 심장을 직접 겨눈 정교하고 잔혹한 금융전쟁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강희진 부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태준을 압박했다. 강 총괄. 이러다가는 JK바이오메드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매각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녀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매각은 없습니다. 이 신약은 JK그룹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앞으로 제2, 제3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십시오. 태준의 단호한 명령에 회의실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격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고 JK그룹이 투입한 방어 자금은 끝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경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JK바이오메드의 주가 폭락 사태가 모든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 변동과 거래량, 관련 뉴스들을 쉴 새 없이 분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악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의도를 읽기 시작했다. 주가를 하락시키는 패턴, 루머가 퍼지는 방식, 공매도 물량이 터져나오는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방식이었다. 이건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공포를 조장해서 투매를 유도하고 헐값에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수법이야.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불길한 미래만이 보였다. 강태준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계약서의 17조 3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영활동에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할 수 없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돈으로 묶인 계약 파트너일 뿐. 그녀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을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기고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었다. 이대로 강태준마저 그 악마의 손에 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밤늦은 시간, 강태준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사투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때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유라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요. 유라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유라가 아직 자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걱정을 밀어냈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 앞의 테이블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이 공격. 단순히 주가를 떨어뜨려서 손해를 입히려는 게 아니에요. 유라의 진지한 목소리에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JK바이오메드를 원하고 있어요.
공포 심리를 극대화해서 회장님 스스로 회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비열한 수법을 쓰는 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태주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던 문제의 본질을. 이 여자가 단 몇 시간 만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유라의 얼굴에. 그리고 그녀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었다. 강태주는 유라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에는 그가 오늘 하루 종일 그의 팀과 함께 씨름했던 JK 바이오메드의 주가, 그래프와 거래량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들은 그와 그의 팀이 보지 못했던, 혹은 보고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미세한 패턴들이었다. 보세요.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오전 10시 32분, 그리고 오후 1시 14분, 이 두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건 흩어진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 공황 매도이 아니라 단일한 주체에 의해 컨트롤되는 작전이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넘겨 다른 데이터를 띄웠다. 그리고 이 루머의 전파 경로를 보세요. 월스트리트의 이름 없는 리서치 회사에서 시작된 리포트가 홍콩의 헤지펀드를 거쳐 한국의 증권가 찌라시로 퍼져나가는 방식, 이건 몇 년 전 저희 아버지파 회사 한성정밀을 무너뜨렸던 수법과 완전히 동일해요. 그녀의 입에서 한성정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를 잃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이토록 처참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주가를 떨어뜨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 폭락으로 담보 가치를 하락시켜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 마진 콜에 나서게 만들고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 투수인 척 나타나 헐값에 경영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겁니다. 기업 사냥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악랄한 수법이죠. 유라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의사가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설명하듯 이 금융공격의 구조와 최종 목표를 남김없이 해부하고 있었다. 그가 하루 종일 안개 속에서 헤매며 찾으려 했던 적의 실체가 그녀의 손끝에서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아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마저 묻어나왔다. 유라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껐다. 최고의 금융공학 수업은 제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교실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그 꿈을 접어야만 했죠. 그 대신. 저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들의 수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태준이 처음 보는 유라의 모습이었다. 강하고 단단하며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킨 여전사의 모습. 그는 그녀가 단지 똑똑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와신 상담해 온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 순간 태주는 그녀에 대한 동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마동석 회장, 그 자의 짓이 틀림없어. 태준이 나직이 읊조렸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을 통해 한성정미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으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곧바로 다음 타겟인 회장님께 칼을 돌린 거예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유라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서재는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처럼 차갑고 거대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의 지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JK그룹의 총수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17조 3항. 유라가 직접 수정을 요구했던 바로 그 예외 조항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유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역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해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서재 한편에 놓인 자신의 낡은 노트북 가방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물건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부칭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분석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다. 지금 마 회장은 우리가 주가 방어에 급급해서 막대한 자금을 소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내일 오전까지는 소극적인 방어만 계속하세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라고 주가를 더 떨어뜨리라고? 태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 목표가는 25,000원 선,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마 회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더 많은 자금을 공매대 쏟아부을 겁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화면에 수많은 변수와 예측 그래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들이 가진 모든 총알을 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깊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숏 스퀴즈, 숏 스퀴즈. 숏 스퀴즈.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서둘러 사들이는 현상. 이는 주가 폭등으로 이어져 공매도 세력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공매도의 무덤과도 같은 전략이었다. 어떻게 주가를 급등시키지? 우리가 가진 자금만으로는 역부족이야. 그래서 미끼가 필요해요.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강력한 호재. 회장님 손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카드가 분명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임상 3상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신약의 획기적인 특허 출원 소식 같은 거요. 유라의 말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실제로 JK 바이오메이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는 별개로 차세대 항암제 관련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극소수의 임원들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태주는 더 이상 유라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좋아, 당신 계획대로 하지. 그는 즉시 김 비서와 그의 핵심 측근 몇 명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1시간 뒤. 펜트하우스 서재는 JK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아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아해하던 측근들도 유라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브리핑을 들으며 점차 표정이 변해갔다. 그녀의 분석에는 단 하나의 감상도, 추측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냉철한 전략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유라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이번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도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JK그룹과 한유라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밤샘 전투를 치른 지휘본부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널려 있었고 모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피곤한 기색보다는 결전을 앞둔 병사의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유라와 강태준, 그리고 그의 핵심 측근들은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의 개장 카운트다운과 함께 JK 바이오메드 관련 실시간 뉴스 피드, 그리고 복잡한 거래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예상대로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부터 부정적인 기사들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것이 유라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적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마침내 한국 증시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개장과 동시에 JK 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어제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회장님 주가 3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심리적 지지선인 2만 5천 원까지 순식간에 밀릴 것 같습니다. 측근들의 다급한 외침이 서재를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다. 지금이라도 준비된 자금을 투입해 주가 방어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유라와 눈을 맞춘 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계획대로. 최소한의 방어만 유지해. 그의 명령에 따라 JK그룹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고 원론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미미한 저항은 오히려 마동석 회장의 탐욕에 불을 지폈다. 사마을 그룹의 비밀 트레이딩 룸. 마 회장은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는 파란색 하락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하하하 강태준. 그 어린 놈이 결국 백기를 드는구나. 가진 돈을 다 썼나 보군. 그의 옆에 있던 초회 실장이 아첨하며 말했다. 회장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 곧 은행들의 마진콜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강태준은 울면서 JK 바이오메드를 저희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 이참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마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남은 자금, 전부 다 쏟아부어 주가를 10,000원대까지 끌어내려 강태준이 다시는 재기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승리에 취한 마 회장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의 지시와 함께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JK 바이오메드의 주가는 맥없이 무너지며 순식간에 2만 5천 원 선을 돌파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밤새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유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작전 개시. 그의 명령은 신호탄이었다. JK그룹의 반격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악장. 태준의 지시를 받은 홍보팀이 밤새 준비해온 보도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했다. 속보, JK 바이오메드, 차세대 항감제, 핵심 기술, ADC 링커, 특허 취득,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논의 본격화, 알츠하이머 신약에 쏠려있던 시장의 관심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다. 기사는 증권정보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두 번째 악장. 기사가 퍼지기 시작한 지 단 1분 뒤 태준의 지휘 아래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해외 국부 펀드와 연기금들이 약속된 매수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금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JK 바이오메드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수직 이륙하는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했다.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던 호가창은 순식간에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1분 전만 해도 2만 4천 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3만 원, 4만 원을 거쳐 5만 원 선까지 거침없이 뚫고 올라갔다. 사마을 그룹의 트레이딩 룸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회장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마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매도 물량을 더 풀어 눌러 주가를 누르란 말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쏟아부은 공매도 물량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지만 숏 커버링.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씨가 마른 상태였다.
오히려 그들의 매수 주문이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숏 스퀴즈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JK그룹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반대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6만 원 돌파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강제 청산 경고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얼싸안았다. 이 치열했던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와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태주는 조용히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느꼈을 극도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주는 그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언어도, 거창한 제스처도 없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딱딱한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을 때 JK 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언론들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숏스퀴즈스라며 대서특필했다. JK그룹은 이번 사태로 막대한 평가 이익을 얻었지만 반대로 사마을그룹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고 흥분했던 측근들이 모두 돌아간 서재에는 태준과 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하루였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창가에 서 있던 율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한유라. 그가 처음으로 직책이나 존칭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나직한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컨설턴트도, 계약 아내도 아닌 한 사람의 인간 한유라에 대한 그의 진심이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향한 첫걸음이자 자신의 능력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JK 바이오메드에 대한 완벽한 승리로 끝난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강태준과 한유라 사이를 감돌던 어색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안한 동지애가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식탁의 양끝에 앉지 않았다.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시장 동향이나 사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태주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유라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방패나 숨겨진 칼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부채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능력과 깊은 상처의 근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새로운 감정의 발현이었다. 김비서,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김비서를 불렀다. 한성 정밀 파산 사건.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봐. 마동석 회장? 마동석 회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증거바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찾아내. 이건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야. 과거에 묻혀버린 범죄에 대한 수사다. 그룹의 법무팀과 최고의 회계법인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김 비서는 태준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을 읽었다. 이것은 회장님의 사적인 명령이자 JK그룹의 이름을 건 공식적인 조사가 될 터였다. J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동원되자 과거에 굳게 닫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팀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던 한성정밀의 전직 직원들을 찾아내 설득했고, 잊혀졌던 금융 기록과 거래 내역들을 먼지 속에서 다시 꺼내 분석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악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동석은 수년에 걸쳐 한성정밀의 숨통을 계획적으로 조여왔다. 그가 세운 유령 회사들은 한성정밀의 대금을 고의로 연체시켜 극심한 자금난을 유발했다.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은 거액의 돈에 매수되어 신제품의 설계 도면을 경쟁사에 유출했고, 그 경쟁사 역시 마 회장이 비밀리에 소유한 위장 회사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JK 바이오메드를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주가를 조작해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면서 정점에 달했다. 핵심 연구원을 매수했던 자금의 흐름이 담긴 비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지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 연구원의 양심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마동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이 담긴 회사를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약탈자였다. 유라와의 정략 결혼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합법적인 M&A로 위장하고 한씨 일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김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건네받은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서류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유라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 그녀의 아버지가 흘렸을 피눈물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율에게 전해야 할지 고심했다.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밀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어렴풋이 의심만 해왔던 진실이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고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좌절, 어머니의 눈물, 산산조각난 가족의 꿈,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마동석이 저지른 악행의 전모가 눈앞에 펼쳐졌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유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눌러 왔던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가 뒤섞인 폭풍이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손수건을 통해 작은 온기가 전해졌다. 한참을 울던 유라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우리의 싸움이다. 그의 말에 유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동석과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닌 빼앗긴 정의를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두 사람의 공동의 복수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닌 적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불타고 있었다. 쇼스퀴즈 사태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했다.
마동석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성의 일부를 단 하루 만에 잃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의 자존심에 난 상처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파멸의 그림자였다. 사마을그룹의 비밀 아지트. 평소라면 최고급 양주와 시가 연기로 가득했을 공간은 지금은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서류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마동석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JK그룹 법무팀이 그의 과거 비리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가 떠 있었다. 강태준, 그 애송이 놈이 감히 내 과거를 들춰.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로 쉬어 있었다. 그는 한성정미를 집어삼켰던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몰랐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마 회장은 그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물러서? 어디로 지금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마 회장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그는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모두 내던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뿐이었다. 그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강태준과 그 계집애라면 그놈들에게도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영인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도박사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존재했다. 최 실장, 우리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그림자 회사들 명의로 보유한 자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JK그룹 전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한다. 최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JK그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사마을그룹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닥쳐. 어차피 이대로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강태준이 내 비리를 파헤치는 동안 나는 놈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릴 거야. 성공하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어. 그것은 정상적인 M&A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건 비전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계산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자폭 테러와도 같은 광기 어린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처리할 사람이 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한유라였다. 죽이지는 마. 살아서 숨쉬는 편이 강태준 놈의 목을 조르기에는 더 효과적일 테니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내 앞으로 데려와. 그날 오후, 유라는 오랜만에 혼자 외출에 나섰다. 태준이 붙여주려는 경호원들을 만류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점을 찾았다. 복수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경제 서적 코너에서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며 잠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한유라 씨 맞으십니까? 깔끔한 정장 차림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에 유라는 무심코 경계를 풀었다. 남자는 그녀를 서점 밖, 조금 한적한 골목으로 안내했다. 그가 무언가 서류를 꺼내려는 듯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남자가 유라의 입을 거칠게 막고 그녀의 몸을 제압했다. 흐프. 유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천이 코와 입을 막자 순식간에 의식이 흐려졌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마을그룹, JK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정역 선언,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계 서열 수십 위 차이가 나는 기업의 무모한 공격.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다. JK그룹 본사,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말도 안 돼. 마 회장이 미쳤군. 이건 동반자살이나 마찬가지야. 비자금을 총동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파악된 자금 규모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지분 경쟁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빗발쳤다. 태주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동석이 궁지에 몰리면 비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사업이 아닌 모든 것을 건 복수였다. 총력을 다해 지분을 방어한다. 우호 지분을 모두 확인하고 필요한 자금은 내 개인 재산을 포함해서라도 모두 투입해 절대 단 1%의 지분도 넘겨줄 수 없어. 태준이 결전을 준비하며 지시를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독하게도 익숙한 증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총괄, 오랜만이군. 내 선물이 마음에 좀 드나? 마동석이었다. 마 회장, 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네가 내 과거를 들쑤시는 동안 나는 자네의 미래를 사냥하고 있었지. 어때?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자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내 손에 들어오는 꼴을 곧 보게 될 거야. 헛소리 집어치워. 내 놈의 광기 어린 도박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태준이 차갑게 응수하자 마 회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자신만만하긴 하지만 자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지. 자네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과연 그 약점까지 지킬 수 있을까? 순간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한유라. 그 똑똑하고 예쁜 아내가 지금 내 손에 있거든. 수화기 너머로 마 회장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이 개자식 유라 씨한테 송긋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진정해. 젊은 친구. 아직은 아주 귀한 손님으로 잘 모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인내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군. 마 회장은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선택은 자네가 하는 거야. 자네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것인가? 오늘 자정까지 JK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에게 와. 그럼 여자는 무사히 돌려주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경찰에 알릴 생각이라면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을 거다. 쑥! 전화가 끊겼다. 태주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와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을 건 잔인한 선택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다. 마동석의 목소리가 끊긴 후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감히 겸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창백하게 굳어버린 총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적대적 M&A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사령관은 지금 개인적인 협박까지 받고 있었다. 몇 초 같은 시간이 흐른 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충격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회사를 포기할 수도, 유라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승리하는 것. 김비서. 내 경호팀장 불러. 5분 내로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그리고 여기 있는 임원분들은
지금부터 JK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마동석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그의 불법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검찰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길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괴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임원들은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동요를 수습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강인한 인상의 경호팀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태주는 그에게 유라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부터 마 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위치를 추적한다. 그리고 내가 놈과 직접 만나는 동안 당신은 팀을 이끌고 완벽하게 잠입해서 유라 씨를 구출해야 해. 단 한 치의 오차도, 단 한 명의 희생도 용납할 수 없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경호팀장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충성심과 자신감이 불타올랐다. 태주는 그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도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은 없었다. 이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어둠 속에서의 사투였다. 모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태주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일부러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동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마 회장, 당신이 이겼어. 유라 씨는 건드리지 마. 자정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수화기 너머로 마 회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태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다. 인천항 근처의 폐공장이었다. 태준은 그의 요구대로 혼자서 경영권 포기 각서를 들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마 회장은 승리에 도취되어 태준이 파놓은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유라가 갇혀있는 폐공장의 어두운 창고 안... 유라는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인질범들의 수, 그들의 교대 시간, 창고의 구조,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는 패턴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못 조각을 간신히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인질범들의 시선을 피하해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아주 조금씩 끈질기게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 없는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기회라도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다.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태준이 약속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금융팀은 마지막 방역을 개시했다. 그들은 김 비서가 찾아낸 마동석의 비밀 장부와 한성 정밀 파산 과정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렸다. 마동석이 강태준의 항복을 받으며 인생 최고의 승리를 만끽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터질 준비를 마친 것이다. 자정, 인천항에 버려진 폐공장. 태준은 약속대로 홀로 채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마동 지휘호가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인질범들에게 붙잡혀 있는 유라가 있었다. 유라를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왔는가? 패배자! 마 회장이 승리감에 취해 조롱했다. 각서는 가져왔겠지. 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어 각서를 꺼내 보였다. 마 회장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첫 번째, 창고의 모든 불이 꺼지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그것은 유라가 아까부터 낡은 배전반 쪽으로 몰래 던져놓은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인질범들이 당황하는 찰나 창고의 창문과 문을 깨고 섬광탄과 함께 검은 복장의 특수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준의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였다. 두 번째,
마 회장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변호사, 비서, 아들, 모두에게서 걸려오는 절박한 전화. 동시에 그의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사마을그룹 마동석 회장. 수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M&A 혐의, 검찰, 압수수색 돌입.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마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유라를 붙잡아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움직이지 마. 모두 물러서.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도 죽고 나도 죽을 거다. 창고 안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공대원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태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마동석, 끝났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돈도, 내 회사도, 내 인생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넌 모든 것을 잃었다. 닥쳐 닥쳐. 마 회장은 괴성을 질렀다. 그의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있었다. 태준이 심리적으로 그를 흔드는 동안 유라는 마 회장이 자신을 잡고 있는 손의 힘이 미세하게 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발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힘껏 내리찍었다. 아기, 마 회장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잠시 주춤하는 순간 태준은 짐승처럼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두 남자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마 회장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나는 끝이 아니야.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광기의 어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만과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다. 소란이 잦아들고 창고 안은 경찰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태준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밧줄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유라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함께 마동석 회장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연일 쏟아지는 사마을 그룹 게이트 뉴스로 들끓었다. 그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온 추악한 범죄의 역사가 만천에 드러났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와 그의 아들 마이노를 비롯한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유라의 가족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JK그룹의 법률 지원 아래 그들은 사마을그룹에 부당하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았다. 비록 과거의 한성정미를 그대로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억울한 누명과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유라가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의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절망감에 쓰러져 말 수조차 없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해 있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주름진 얼굴 가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라야, 아빠는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이루지 못했던 정의를 네가 바로 세웠구나. 그 한마디에 유라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주 뒤 JK그룹의 임시이사회, 강태준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그룹 총괄 직속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장으로 한유라 씨를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총수의 아내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파격적인 결정. 몇몇 보수적인 이사들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유라 실장은 JK그룹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생각지 못한 통찰력과 전략으로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JK그룹은 이제 그녀의 지혜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오직 능력에 대한 순수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라는 그렇게 혀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가 아닌 JK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재능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태준과 유라는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 태준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작성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 이제는 그 목적을 다한 것 같군. 태준의 나직한 말에 유라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계약 기간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아 있었다. 그의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일까? 그들의 관계도 이 계약서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그런 유라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관계를 묶고 있던 마지막 인공적인 끈이 사라졌다. 유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유라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한유라 씨,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놀랍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략 파트너가 아닌 나의 인생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와 진짜 결혼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했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과 함께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K그룹 신사옥의 꼭대기층. 강태준과 한유라는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태준이 뒤에서 부드럽게 유라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서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겁 없던 여자가 여기까지 왔네요. 유라가 웃으며 말하자 태준도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그 겁 없던 여자 덕분에 나도 진짜 세상을 얻었지. 그들의 앞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만큼이나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위기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능력을 믿어주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냈다. 지독했던 악몽은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